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죠. 맞아요. 그럴수록 따뜻한 햇볕이 점점 고맙게 느껴지는데요. 두 분 혹시 하늘에도 태양이 있지만 지구에도 태양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지구에도 태양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지구에도요? 지구요? 그럼 우리가 다 녹아버릴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수수께끼인가요? 하늘 아래 태양은 두 개 있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번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걸 말씀하신 거군요. 알겠네요. 인공태양이라고도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 세계로 함께 떠나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이야기들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진단장치로 인공태양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는 태양처럼 뜨거운 남자 남용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옆에 또 한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남자 김영철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에서 학생들과 이런저런 핵융합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옆에 계시는 남용훈 박사님과 함께 그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인공태양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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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용훈 박사님, 예.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지구에도 태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하고 계신 연구원에서 태양을 만들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일인가요? 저희가 이제 K스타 연구본부라는 저희 연구소의 연구본부에서 그 인공태양을 만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실험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지금 잠깐 여기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타오르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아니, K스타 말 그대로 읽으면 한국의 별이란 뜻인가요?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한국의 별이라는 뜻을 염두에 두고 지은 건데요. 사실은 그 약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K는 당연히 이제 한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S는 초전도의 슈퍼컨덕팅의 S를 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초전도 자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T는 그중에서 토카마기라고 하는 저희가 그 핵융합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카마기고 그리고 사실 뒤에는 어드밴스드 리서치인데 그건 사실은 저기 스타를 만들려고 좀 이렇게 만들어 붙인 겁니다. K스타라고 하면 한국의 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 K스타 연구본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연구소에 총 직원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저처럼 이제 K스타 연구본부에서 K스타를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터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7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이터 사업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K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당장 실험을 하기 위해 만든 그런 핵융합 장치인데 이제 저희가 나중에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전소를 연구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연구 본부도 있고요. 그리고 그건 너무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플라즈마라는 것도 또 나중에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당장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응용 플라즈마를 연구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와, 아니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막 기대가 됩니다. 토카막, 플라즈마,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아니 교수님께서도 지금 학교에 몸담고 계시지만 이 인공태양 만드는 일을 함께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핵융합이라는 이 학문이 이게 이제 종합 공학 시스템이다 보니까 특정 소수의 과학자로 이렇게 연구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을 하시는 분, 또 플라즈마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 뭐 진단하시는 분들, 초전도, 뭐 재료
등등 이제 수많은 분야에 계신 분들께서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이제 핵융합연구원의 K스타 장치를 이용을 해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플라즈마 제어 관련 쪽으로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또 우리 카이스트는 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거리가 한 도보를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쉽게도 찾아갈 수 있고 또 거기서도 이제 우리 남 박사님과 종종 만나서 연구 얘기도 하고 회의 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이제 안 그래도 뜨거우신 분인데 여기 나와가지고 뜨겁다고 하시니까 그 열기가 저도 아주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뜨거운 두 분과 함께해서 더 기대가 되네요. 저도 여기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 연구소 가서 인공태양을 한번 구경한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일단 인공태양이 무엇인지부터 조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태양을 설명드리려면 먼저 태양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태양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숫자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태양은 일단 온도로 보면은 표면 온도가 한 5,000도 정도 돼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죠. 근데 중심부로 가게 되면은 이제 1,500만 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지구하고 비교를 하면은 지름은 지구의 뭐 100배 정도? 그다음에 질량으로 따지면 뭐 33만 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제 느낌이 안 오실 텐데 네.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든 질량의 99.9%가 다 태양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확 오네요. 99.9%가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 태양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에너지들 중에 지구에 도달하는 거는 20억 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태양은 모든 방향으로 다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데 그중에 지구가 받는 부분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저희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가고 인간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태양에서의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그 근원이 뭐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핵융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에서 나오는 이 핵융합 반응 그 하나를 가지고 이 태양계 전체가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핵융합, 뭐 네. 핵분열 뭐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핵융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핵융합에 대해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핵융합 원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판넬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 지구에서 인공태양으로 하려고 하는 핵융합은 수소의 동위 원소로 알려져 있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라는 거를 합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뭐냐면 수소하고 동일한데 화학적 성질은 동일한데 다만 수소라고 규명 지을 수 있는 원자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하나가 있는 게 수소고 거기에 이제 중성자가 붙어 있어서 여전히 양성자는 하나지만 무게가 2배가 되는 애를 두고 중수소라고 하고요. 거기 양성자에 중성자가 2개가 붙어 있으면 이제 여기 보시면 삼중수소. 그래서 이제 얘는 수소에 비해서 한 무게가 한 3배 정도 되는 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구에서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합쳐서 이제 헬륨과 중성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요때 에너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에너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에너지가 어떠한 형태로 등장을 하냐. 굉장히 높은 속도를 가지고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그냥 기어가다가 붙었다라면 얘네들은 이제 오른편에 보고 계신 애들은 엄청나게 빨리 달리게 하면서 튀어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달리게 하고 있는 에너지를 저희가 전기로 바꾸면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네. 와, 아니 역시 교수님이시네요. 너무 쏙쏙 잘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엄청난 반응이 태양에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인공태양도 결국 이 반응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실제 태양의 온도나 압력 이런 조건들을 그대로 구현하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차라리 쉬울 텐데요. 이 지구에서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많이 달라져요. 일단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아까 태양은 중심부 온도가 1,500만 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구에서 우리가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1억 도라는 온도가 필요해집니다. 왜 오히려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 그러네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태양은 사실은 아까 굉장히 많은 질량이 모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도 높고 거기는 입자수도 굉장히 많아요. 1,500만 도 정도만 돼도 충분한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지구에서 그렇게 많은 입자를 모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그 입자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1억 도라는 온도가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1억 도라는 그 온도가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높아서. 예를 들면 뭐 쇠물 용광로 그 온도가 한 1,500도 되나요? 그 정도 아마 될 걸로 저도 네.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은 1억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온도가 높다는 걸 자랑하려고 1억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그게 약간 체감이 안 되니까 에이, 거짓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1억도라는 거는 그 입자의 에너지가 그렇게 높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에서는 그 입자의 개수가 작기 때문에 체감되는 온도는 그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물이 끓을 때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으면 바로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수증기에 손을 대면은 되지는 않죠. 약간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의 개수가 작으면은 그 우리가 느끼는 온도 혹은 이 플라즈마 옆에 있는 다른 어떤 재료들이 느끼는 온도는 많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10,000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차라리 이해가 되죠. 우리가 10,000도 네, 정도를 네.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와, 저 아까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시면서 등장한 용어가 하나 있었어요. 아, 네. 익숙하긴 한데 잘은 모르겠는 용어가 또 뭐였냐면 플라즈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플라즈마를 소개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쉽지 않은. 한숨을 저희 쉬었어요. 저희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플라즈마가 무엇이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한 학기의 이제 과정을 거쳐서 저런. 이제 나오는 건데 조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번개 또는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오로라 저쪽에 보이시는 저 플라즈마 볼 이제 저렇게 저기 이제 보라색 라인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플라즈마 현상이기도 하고요. 이 플라즈마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물질이 점점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도달한다라는 거를 이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요게는 이제 사실 이제 분자 간의 결합 에너지가 이제 높은 그 온도에 의해서 이제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되는데 요게 추가적으로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핵과 전자 있는데 요 전자가 이제 원자 핵에서 더 이상 구속되지 않고 전자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 플라즈마 상태는 그 플러스 극성을 띠고 있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는 전자가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모여 있는 애들을 두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제 플라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좀 그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한 걸음 더 플라즈마에 네. 가까워진 기분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미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이제 만들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 핵융합 발전, 핵융합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원자핵 중에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 뭔지 아시나요? 철 원자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오. 그러니까 철입니다. 그러니까 철인데요.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쪼개질 때 에너지가 나오고 철보다 가벼운 애들은 합쳐질 때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핵 융합을 하기 위해 가벼운 원자핵들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쪼개지면서 나오는 반응은 좀 쉬워요. 그래서 이제 핵 분열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원료를 이렇게 많이 농축만 해놓으면은 저절로 막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오히려 이거를 멈추기가 더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핵 융합은 우리가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거를 우리가 통제하기는 오히려 굉장히 쉬운. 우리가 끄고 싶을 때는 그냥 언제든지 끌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핵분열 같은 경우를 보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를 보면 뭐 방사능 문제나 핵 폐기물 문제도 사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핵 융합은 어떤가요? 사실은 완전히 안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도라는 온도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고 말씀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으면 항상 주변을 많이 때리면서 얘들을 또 방사화라고 저희가 말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핵 분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쓰고 남은 연료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고준위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행스럽게도 핵 융합에서는
저준위 폐기물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기가 훨씬 더 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로 불릴만 하네요. 아, 뭐 핵 이야기 나오고 1억도 뭐 태양 이런 얘기하니까 스튜디오 분위기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양같이 뜨거워지고 오셔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요. 아, 제가 퀴즈로 가볍게 분위기를 좀 식혀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정원의 잡학사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범상치 않아서 어떤 잡학사전일지 더욱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일단 사진 없이 퀴즈 하나 먼저 내볼게요. 인류가 실험실에서만 이루어지던 핵융합 현상을 최초로 실용화한 땡땡땡땡이 무엇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저기 너무 어렵죠? 갑자기요? 마법의 볼. 마법의 볼. 이거 앞에 두 글자만 힌트를 더 드려볼까요? 앞에 두 글자는 지구상에 굉장히 흔한 거예요. 마치 산소? 보다 더 흔한, 더우네. 굉장히 흔한 거고, 수소? 네, 어? 뒤에 두 글자를 갖다 붙여보세요. 수소. 수소 폭탄. 오, 수소 폭탄. 수소 폭탄이에요? 정답입니다. 오. 오. 원자 폭탄할 때 나오는 에너지보다 수백 배나 센 에너지를 가지는 수소 폭탄이 1952년에 처음으로 미국의 태평양 한 섬에서 실험이 되었다고 해요. 그 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과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위험이 되기도 하는 사례가 아니었나. 그래서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런 무기들을 앞으로는 쓸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근데 박사님, 핵융합으로 수소폭탄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 인공태양도 위험하지 않을까? 언젠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핵융합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혹시 수소폭탄 같은 거 만드는 거 아니니? 뭐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행히도 핵융합은 이제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안전하고요. 왜냐면은 일단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폭탄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아까 핵융합 이유로 해서는 1억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온도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연료를 이렇게 농축해서 놓고 그 주변에 다른 폭탄을 이렇게 감싸 놓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폭탄이 터지면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수소가 1억도에 도달하고 핵융합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한번 딱 터지고 끝인 거예요. 폭탄이니까. 근데 저희가 만드는 핵융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양의 연료를 가지고 24시간 지속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의 에너지만 활용하기 때문에 터질 위험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붕불 떼듯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진 한 장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잘 받으셔야 됩니다. 네. 맨손으로 받으셨어요. 이 사진을 보면 네온사인, 형광등, 텔레비전이 보이는데요. 이 세 가지 제품은 핵융합과 관련이 있는 이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기술일까요? 좀 전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거라서 복습하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내본 퀴즈입니다. 근데 이게 기술이라고 명명을 하는 건지. 그렇죠. 물질의 상태이기도 하고 네, 그 맞군요. 상태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플라즈마 상태. 정답입니다. 역시 어떤 원리를 이용했는지 그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좀 전에 답변을 하시는데 네, 이게 기술이냐 상태냐를 그렇죠. 구분지어가지고 답변을 하시려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아까 플라즈마를 그나마 제대로 설명을 하긴 했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감동받으신 것 같은데요. 다행이네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네온사인, 형광등, 그다음에 이제 TV 중에서도 이제 플라즈마 TV는 전부 플라즈마라는 상태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플라즈마 상태를 이용하는 기술들을 두고 이제 우리는 이제 플라즈마 기술이라고 이제 또 이제 쉽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플라즈마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온도에서 원자핵과 전자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쉽게 플라즈마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개의 전극 사이에 높은 전압을 걸어줘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공관 안에다가 전극을 넣어주고 거기에 전압을 걸어주면 그 사이에 이제 특정한 조건이 만족이 되면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네온사인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유리관 안에 네온 가스를 채워놓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플라즈마를 이제 전압을 걸어줘서 그 진공관 안에 플라즈마를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플라즈마들의 특히 전자가 네온 가스, 그러니까 아직 플라즈마 상태가 되지 않은 네온 가스를 때려주게 되면 네온 가스에 붙어 있는 전자가 들뜬 상태로 갔다가 다시 이제 기저 상태로 나오면서 내는 약간 붉은 계열의 빛. 요걸 두고 이제 우리가 네온 사인을 키는 그런 원리가 되겠고요. 형광등이나 플라즈마 TV도 비슷한 원리인데요. 요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플라즈마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자외선, 이 자외선이 형광등 그 유리관에 발라져 있는 인광 물질 또는 이제 플라즈마 TV 이제 픽셀 이제 그 빨간색, 녹색, 파랑색을 낼 수 있는 그런 인광 물질을 플라즈마의 자외선이 때려주고 그럼 이 인광 물질이 빛을 내는 이제 그런 상태로 우리가 형광등의 빛을 내고 플라즈마 TV의 색을 내는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런 세 가지뿐만 아니라 이 사실 플라즈마는 굉장히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크게는 반도체, 우주, 국방, 자동차 등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작게는 의학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살균, 농식품, 미용 등에서도 이 플라즈마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제품들 중에서 플라즈마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기술은 굉장히 크고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가 용어도 좀 어렵고 낯설긴 하지만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친근한 그런 기술이었군요. 네, 여기까지 이정원의 잡학사전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그 인공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제 핵융합 에너지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이게 개발이 되면은 뭐 꿈의 에너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꿈의 에너지인 만큼 전 세계에 좀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 중일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이터라는 장치가 있고요. 이 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핵융합 장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골치 아파하던 게 뭐였냐면은 이 뜨거운 플라즈마를 가둬놓는 거였어요. 왜냐면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벽에 닿으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가장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이걸 연구하던 사람들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혹시 그 결론이 뭘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 굉장히 뜨겁고 가두기 어려운 건데 가둘 수 있는 방법. 땅 속에 묻자? 온도를 낮췄다가 필요할 때 올린다? 아닙니다. 뭔가 네. 닿지 않게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거기에 사실은 핵심이 있어요. 닿지 않게?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크게 짓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크게 지으면은 우리가 얘를 이 플라즈마를 가둬놓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이라도 핵융합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열심히 계산을 해서 만든 어떤 이론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큰 장치를 만드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핵융합을 연구하던 모든 나라, 저희가 이제 7개국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7개국에는 EU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모든 나라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모든 나라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포함이 돼 있고 인구로 따져도 여기에 중국하고 인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구로 따져도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지금 핵융합 연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굉장히 큰 토카막을 한번 지어보고 이걸로 우리가 토카막 핵융합이 된다라는 게 확신이 들면은 그때 이제 발전소를 짓기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그 장치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장치는 K스타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지름으로 따지면
한 3배 정도 더 크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지름이 20m, 높이는 한 뭐 12m. 그 진공 용기만 따져도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되고 이게 지금 프랑스 까다라시라는 곳에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체 부지를 따지면 한 축구장 6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부지에 온갖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장치를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이렇게 커다란 장치를 짓다 보니까 또 거기 있는 부품들을 7개의 국이 모여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개 국에서 각각 다 만들어서 배송을 해야 돼요. 수송을 해서 거기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 각각의 부품들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뭐 차량이나 도로로는 도저히 운송을 할 수가 없어서 프랑스에서 이 장치들을 운송하기, 부품들을 운송하기 위한 특별 도로를 104km나 되는 특별 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프랑스가 약간 좀 주도해서 뭔가 만들고 도로도 제공하고 하면 나중에 좀 프랑스 지분이 많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이미 이거를 저희가 만들 때요, 이 이터를 짓는 국가에는 50%를 부담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EU가 지금 이터 건설에 50%를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6개국이 그 나머지 9점 몇 %씩 이렇게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그 실험 자체가 나중에 이터 실험은 프랑스에서 이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그 EU가 또 얻어가는 것도 많이 있겠죠. 저희가 사실은 이터에 참여할 때도 굉장히 좀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연 여기 껴야 되느냐. 왜냐면은 저희가 그 돈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9.9%에 달하는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 과학 예산에서 따지면 작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빠지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터가 완공이 됐을 때 거기서 의미 있는 실험을 할 수도 없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됐죠. 그럼 그 부품들을 각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1억도라는 플라즈마를 담는 이제 진공, 그 그릇 진공 용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9개 종류의 대형 부품을 저희가 조달을 하는데요. 초전도 도체가 있고요. 진공 용기 본체 일부, 진공 용기 포트, 그 다음에 중성자 차폐 블럭, 그다음 조립 장비, 열 차폐체, 삼중수소 저장 및 공급 시스템, 그다음 전원 공급 장치, 그다음에 진단 장치 등 이렇게 이제 9개를 저희가 조달을 하는데요. 각 나라마다 이제 자기들이 맡은 부품들이 있어요. 네. 이걸 만들어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만들다가 못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돈을 주고 니네가 좀 대신 만들어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따로 또 수주를 받아서 이렇게 조달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공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고요. 이렇게 그냥 형상적으로 있는 그런 부품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험 방법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K스타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라즈마 시나리오 개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플라즈마를 켜서 끌 때까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플라즈마를 조절하고 제어할 것인지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기술, 플라즈마를 진단하는 기술, 그 다음에 플라즈마가 불안정해졌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불안정한 거를 좀 낮출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그런 공학적인 기술과 물리적인 기술들을 다방면으로 우리 K스타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터에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K스타에서는 인공태양을 직접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좀 진척이 됐고 우리나라 기술은 어느 정도 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핵융합 연구에 있어서 앞서가던 국가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연구고, 그래도 이제 뜻있는 그런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한 50년대부터 조금씩 연구는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79년에 스노79라는 이제 서울대에서 만든 핵융합 장치가 있어요. 그거를 기점으로 저희가 이제 핵융합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실험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는 이제 가동은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장치가 이렇게 실험실에 있는 걸 보면서 선배들이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원자력 연구원이나 이제 카이스트에서도 이제 작은 핵융합 장치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 전에 핵융합 장치도 없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갑자기 우리가 그럼 먼저 초전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죠. 걱정 반, 뭐 의심 반.
이런 식으로 너네들이 정말 그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정말 많이 연구를 해서 이거를 만들었고, 그리고 단 한 번의 어떤 연기나 일정의 연기나 이런 것 없이 한 번에 만들어서 성공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실험해서 또 플라즈마를 켜고, 지금은 사실은 이런 K스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그런 핵융합 잔치로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플라즈마 온도 1억도라는 온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9년에 8초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해요. K스타가. 그리고 2020년에 20초 유지에 성공해서 세계 신기록을 2번 갱신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때 뉴스를 직접 이 소식을 전했었거든요. 이야. 그래서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네. 자세히 좀 찾아봤었어요. 태양과 같은 원리로 무한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핵융합 발전. 우리나라의 핵융합 연구장치 K스타가 토카막 내부에서 1억도의 플라스마 운전 시간을 20초 이상 유지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초전도 자석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시간 운전이 가능하고, K스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어 기술의 선진 제어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런 성과를 이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세운 게 세계 기록이었고 그걸 또 저희가 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8초, 20초가 뭐 그렇게 짧은 시간 아니냐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이 8초, 20초가 어떤 의미냐면 1억도라는 거를 유지했다라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건데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진공 용기 안에 1억도라는 플라즈마를 우리가 이제 가두어 놓는데 제가 있는 곳이 1억도라고 치면 여기 옆에 이제 팔 좀 뻗어서 이제 닿을 만한 이제 남 박사님 계신 곳은 이미 진공 용기 벽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도 이제 한 400도, 500도 정도 그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억도고 여기 한 2발자국 가면 400도, 500도면 이 온도 차,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공간 안에 굉장히 온도 차이가 크다라는 거는 자연이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뜨거운 물이랑 찬물이랑 이렇게 섞어 놓으면 얘네들이 뜨겁고 찬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바로 미지근하게 바뀌는 것처럼 1억도하고 400도를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이 토카막 안에서 이 진공 용기 안에서의 이 플라즈마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이제 소위 자연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여름에 뭐 태풍이 불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고기압선과 저기압선의 막 엄청난 이제 싸움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듯이 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싸우다 보다가 이제 불안정해지는데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우리가 제어를 해서 20초 동안 끌고 나갔다라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성과인 거죠. 요거를 위해서 이제 수많은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제가 알기로는 3만 번 이상의 지금 이제 실험을 함으로써 이제 박사님들 이제 핵융합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수많은 그런 이제 실패와 좌절도 중간중간에 겪으셨겠지만 그 난관을 뚫고 이렇게 달성한 기록이기 때문에 저희 핵융합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기록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와, 3만 번 이상 시도를 한 거면 이건 뭐 7.8기가 아니라 네,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에디슨도 굉장한데요? 한 수 적고 갈 것 같은데. 궁금한 게요. 아까 그 플라즈마를 이제 담는 관, 용기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잘 가둬놓을 수 있는 건지. 그게 사실은 이 토카막이라고 하는 우리가 핵융합 장치 기술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렇게 그게 바로 1억도를 토카막? 어떻게 네. 담을 수 있을지. 음. 그걸 제가 간단하게 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태양이 있잖아요. 그럼 태양은 어떤 식으로 플라즈마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태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태양은 이렇게 그려지죠? 네. 이게 상당히 정확한 그림이에요. 왜냐면은 이 태양에는 중력이 이렇게 안쪽으로 전부 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를 따로 가둘 필요가 없어요. 중력이 가운데로 잡아주기 때문에 저절로 태양은 플라즈마를 가두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공태양을 지구에도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구에서 만들 때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지구는 중력이 항상 아래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밑에서 받치고 있던 용기에 닿아서 녹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공중에서 잡아주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자기장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과학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딱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기장을 걸어 놓으면은 아까 플라즈마라는 거는 하전 입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전자나 이온 이렇게 전기적인 성질을 띤 물질로 구성된 입자인데 이런 입자들은 자기장을 걸어 놓으면 그 자기장 뒤를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자기장을 걸어두면은 입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붙잡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걸어서 플라즈마를 잡아주면은 플라즈마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면서 잡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혹시 어떤 허점이 있는지 발견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플라즈마가 이렇게는 못 도망가요. 하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이 도너츠처럼 자기장을 이렇게 둥글게 이어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자기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자기장 주위를 플라즈마들이 이렇게 감싸면서 돌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문제가 딱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럴 때는 없었던 문제. 이게 뭐냐면은, 힌트는 뭐냐면은, 모든 입자들이 균일하게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게 힌트예요. 근데 이럴 때는 사실은 원통 모양에서는 그 원통을 구성하는 모든 선들이 다 균일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도너츠 모양을 만들게 되면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원통의 안쪽을 도는 입자들하고 바깥쪽을 도는 입자들의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면은 균형 상태가 깨지면서 플라즈마가 가둔 상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돌렸어요. 어떤 입자는 이런 식으로 돌고, 제가 좀 동그라미를 못 그리는데 어떤 입자는 이런 식으로 돕니다. 이렇게 돌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입자는 여기서는 안쪽으로 돌고 여기서는 바깥쪽으로 돌고, 이 입자는 여기서는 안쪽으로 돌고 여기서는 바깥쪽으로 돌고, 공평해졌어요. 이렇게 만들려면은 플라즈마가 그냥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만 돌면 안 되고, 이 도너츠가 또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나선 모양으로, 저희가 이거 헬릭스라고 하는데 스프링을 이렇게 동그랗게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감기는 모양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면은 어떤 입자들은 입자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쪽으로 나왔다가 하면서 균일하게 힘을 받게 돼요. 이게 토카막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저 크기가 얼마나일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어요. 이 토카막의 크기? 토카막의 크기는 이제 K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도너츠의 반경이 1.8m. 그리고 그 도너츠의 두께죠. 이 동그란 두께가 그 반경이 한 0.5m. 이 정도 됩니다. 이게 K스타의 크기고요. 2턴은 요거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이 토카막 자체가 일단 그 온도를 견뎌야 하잖아요. 예.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토카막에서 가장 온도를 많이 받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K스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카본 타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소가 굉장히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카본 타일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요거를 텅스텐 타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히터나 이런 핵융합 장치가 지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또 얘네들이 이제 열을 받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열을 교환할 수 있는 역할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타이타늄이나 그런 탄소 같은 그런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열 교환하고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저희가 사용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 카본 타일이나 텅스텐이 1억도를 직접적으로 견디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아까 김영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중심 부분에서 잘 잡고 있으면은 그 바깥쪽은 뭐 600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온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 유지를 해주는 게 또 핵심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아, 궁금한 게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모양을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실험을 하다가 갑자기 유지가 안 되면은 그냥 픽 꺼지는 건가요? 그것도 픽 좀 꺼집니다. 근데 실제로 픽 꺼지는 경우도 있고요. 플라즈마가 갑자기 그냥 벽을 꽝 때린다든지 하면은 물론 꺼지긴 꺼집니다. 꺼지는데 벽이 손상되면서 꺼지겠죠. 픽 꺼지는 얌전히 또 혹은 꺼지는 그런 실패의 경험도 많이 하셨을 거고 두 분은 그럼 연구를 계속 진행하시면서 어떤 순간들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플라즈마 처음 켰을 때 2008년도인데요. 불을 펴는 거하고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만한 장작에 바로 불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쏘시개도 넣고 이렇게 살짝 불 붙인 다음에 후후 바람도 잘 불어주면서 결국 이제 그 온도가 높아지면서 큰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쏘시개를 넣어서 처음 불을 만들어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결국 첫 번째 플라즈마를 성공을 했습니다. 2008년 6월에. 그게 한 0.1초 조금 넘는 시간이긴 한데 이렇게 0.1초라고 하면 짧은 시간인데 그때는 저희는 그거를 굉장히 느린 화면으로 보고 있었어요. 플라즈마가 켜지는 과정을. 그러니까 그때 플라즈마가 확 켜졌다가 꺼질 때 그 짜릿함이 엄청났죠. 그게 저희가 794번째 실험이었어요. 근데 그 실험을 주도했던 분이 그 794를 자기 캐리어 비밀번호로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바로 비밀번호 나오더라고요.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은 바꾸셨습니다. 작년에 1억도를 20초 세계 최고 기록으로 유지를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2023년에는 100초, 뭐 2025년에는 이제 300초 5분이죠. 네. 이 정도의 시간까지 늘려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300초라는 시간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중요한 문제는 다 해결해서 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고비는 다 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분 정도를 킬 수 있으면은 뭐 30분, 1시간, 24시간을 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선이 어느 정도 5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2025년까지 달성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도전적인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공을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렇게 목표를 또 높게 잡아야 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본 계획에 보면 일단 2050년대에 핵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발전소를 하나 지어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나라 이제 많은 연구진들이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한 수천 명의 그런 연구진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좀 인력 양성이 활발하게 되고 이 양성된 인력들이 또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는 핵융합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이 연구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여러 인재들이 모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분명히 이쪽에 관심을 두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 방송을 보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필 혹은 조언 한 말씀 붙여주시죠. 네. 핵융합 분야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학문이 다 그렇다시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학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핵융합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어렵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꿈을 오랫동안 그리면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인공태양을 건설하는 그 꿈에 닮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닮아간 꿈에 도달해 있을 때는 전 인류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자긍심과 자부심이 큰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또 우리 청소년 분들께서도 한번 이쪽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핵융합 분야에 뛰어들어서 같이 함께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핵융합을 이루는데 그리고 꿈을 닮아가는데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빠져들게 되는데요. 교수님 말씀에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공태양은 무엇이다? 이 빈칸에 각자만의 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누가 먼저 해볼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저는 이 녹화를 참여할 때부터 생각했던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인공태양은 위대한 도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공태양은 뜨거운 가슴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아니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결국 우리의 인공태양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시를 쓰셨네요. 다음은 어떤 분께서 해주실까요? 박사님 먼저. 예, 네. 제가 먼저. 저는 맥락은 비슷한데요. 저는 인공태양은 노벨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나중에 핵융합 발전이 정말 상용화가 돼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핵융합 에너지의 혜택을 받게 되는 그 시점에는 반드시 이 핵융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한테 노벨상이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게 저희이기는 좀 힘들 거고요. 지금 공부를 하시는 학생 여러분들이 지금 핵융합 연구에 참여하셔서 획기적인 기여를 해주시면은 그럼 아마 그분이 노벨상을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이들 도전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핵융합 인공태양은 노벨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교수님. 다들 굉장히 크게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저만 되게 좀 지합적으로 만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인공태양은 나의 마지막 기말고사다. 저는 인공태양 만드는 거를 제 인생 마지막 시험으로 생각을 하고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지신데요. 네. 이걸 제가 정리를 해야 되나요? 어렵네요. 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죠? 자, 해볼게요. 인공태양은 뜨거운 가슴으로 노벨상을 향해 도전하는 나의 마지막 기말고사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미래 청정 에너지로 꼽히는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뜨거운 가슴을 가지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 기나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양처럼 인류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뜨거운 도전이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 함께 외쳐볼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In the night I lie and look up at you. When the morning comes I watch you rise. There's a paradise they couldn't